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오늘은 그 KBICS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도 망하고 있고 미국에서, 그리고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주가는 왜 오르느냐, 참 궁금하죠.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1, 4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은 KBICS가 83.8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석 달 전인 2022년 4, 4분기 말 84.8보다 1.0%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다소 완화가 됐는데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잊고 계실지 몰라서 다시 한번 이제 KBICS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그걸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빅스는 버블 인덱스입니다. 코리안 버블 인덱스, 거품 지수 또는 버블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표가 4개인데 주가, 가계부채, 주택가격, 통화량 해서 주가하고 가계부채, 통화량은 GDP에 연동을 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2023년도 1, 4분기 버블 지수를 측정을 하면서 주가하고 가계부채하고 통화량은 2022년도 GDP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가, 가계부채는 주가는 GDP의 100%가 적정이라고 봤고, 가계부채는 GDP의 50%가 적정, 그리고 통화량은 GDP의 110%를 적정으로 봤습니다. 주택가격은 PIR이라고 Price to Income Ratio,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나 비싸냐 했을 적에 이걸 5배를 적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1에서 100까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00을 최고치로 봤을 적에 종합 지수는 83.8, 그리고 석 달 전 84.8보다는 1.0%포인트 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지만은 2008년 3월 말서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KBICS를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들쑥날쑥하지만은 한번 보시면은 요 시점서부터, 그러니까 2020년 6월서부터 급속히 오르기 시작해서 최고점이 91점까지 올랐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지난 달 말까지 83.8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70 안팎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몇 년 사이에 올라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2008년도 12월 정도 되면은 60 이하였습니다. 그것이 점점점 올라가서 60 근처에서 좀 진행이 되다가 14년도 3월 말서부터 서서히 오르더니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렇게 급격히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돈을 푸는 거죠. 소위 유동성 공급을 해가지고 그 돈이 주택이나 또는 주식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전에, 그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을 엄청나게 하기 전에 요 수준이었으면은 요 때보다 지금의 경기가 더 좋아졌습니까? 또는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다라는 거는 이게 유동성에 의해 가지고 오른 것이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오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 하면은, 이 수치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구나, 한 70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으로 추가로 한 15%가량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주가, 가계부채, 통화량은 GDP에 연동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제를 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08년서부터 2023년까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요 추세선을 한번 보십시오.
요게 추세선입니다. 요 추세선인데 코로나 시기,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엄청나게 했을 적엔 이 추세선보다도 훨씬 더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이 추세선에 맞는 건데, GDP에 연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세선마저도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거는 우리나라가 실물 경제하고는 관계없이 굉장히 버블이 굉장히 지난 그 15년 동안 버블이 커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입니다. 주가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물 경제,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중요하죠. 시중에 자금이 풍성하면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유동성을 줄이고 있죠. 실물 경제는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오르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주택은 소득하고 유동성이죠, 역시.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우리들 소득이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죠.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서 유동성을 회수하겠다, 유동성을 줄이겠다. 그러면 주택도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원리금 상환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물 경제가 둔화되면은 사람들의 소득도 정체되고, 그러면 잠재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주택 가격은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애 최초 그 주택 구입을 30대 후반, 즉 36세에서 만 40세까지 한다고 치면은 올해를 기점으로 봤을 적에 그 사람들이 1983년에서 1987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 5년 동안 336만 명이 출생했습니다. 근데 20년 후를 보면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 236만 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요 시기에는 67만 명이 출생을 했는데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 20년 후에는 연평균 47만 명이 출생한 거죠. 최근의 추세를 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141만 명이 출생했습니다. 연평균 2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비하면은 뭐 한 5분의 2 수준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 주택에 대한 잠재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작년에 여러분들 2022년에 출생아가 2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는 67만 명이 출생했는데 지금은 25만 명이 출생한다. 이 반 이하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화량, 유동성. 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 통화 당국이 시중에다가 돈을 공급하는 건데, 이 돈을 우리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무슨 뭐 특별 재난금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30만 원씩 공짜로 줬지만은, 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거는 이제 채권을 사주는 거죠. 은행채를 사준다던가 기업 채권을 사줘서 시내에 돈을 많이 공급하는 건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기업과 개인의 부채와 대출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싼 이자로 많이 대출을 해주니까 그걸 막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기업과 개인이 결국은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선 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올려서 갚으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은 파산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1989년도에 일본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버블이 뭐 터졌다고 하는데, 그 후에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거기도 그 저출산이 상당한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기업과 개인의 부채가 증가한다 라고 했을 적에 저금리가 유지되면 괜찮지만은 이게 갑자기 금리를 올려가지고
고금리가 됐다 하면은 이게 기업이나 개인이나 파산에 몰릴 위기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개인의 부채하고 관련돼서 우리나라 더 심각한 거는 이 안에는 지금 이제 가계 부채가 이제 개인 부채죠. 개인 부채가 GDP의 약 87%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제 몇 년 전 95%까지 올라갔을 때보다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높은 상황이죠. 근데 이걸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즉 전세 보증금도 이건 개인의 부채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이 총 얼마냐? 이건 아직 이제 파악도 못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죠.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역전세나 깡통 전세가 발생하면은 그 집을 빌려준 사람들은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시겠습니다. 자, 악재는 계속 쌓이고 있는데 주가는 왜 오르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초 주가는 코스피 기준으로 2225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마감장에서 그러니까 2023년 4월 7일 마감장에서 2490으로 끝났습니다. 약 1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 개장을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좀 침체될 것 같다 했는데 이게 12%가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니들 틀렸다, 엉터리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이렇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악재, 금리 인상, 이 금리를 꾸준히 올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2배 이상 증가해서 소득의 반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쓴다. 즉 기업 말로 하면은 있다. 그런데 무슨 그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소비가 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 이 얘기는 뭐 많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13개월 연속 적자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무역 수지에다가 무역 외 수지까지 합친 경상 수지까지 적자가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외환 보유고가 정말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도 악화되고 있죠. 알려진 삼성전자 2023년도 1분기 잠정치지만은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이랍니다. 그러면 와 일반 회사 같으면 한 분기에 6천억 원? 대단하다 하는데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가 줄어든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전년 동기 비해서 영업이익이 5%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보통 분기별 영업이익이 10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한참 경기가 좋을 때는 15조 원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업이익이 지금 6천억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수출이 42% 감소했다. 그런 얘기 하죠. 이게 우리나라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건 메모리 칩 기준입니다. 무슨 1, 2년 사이에 그렇게 경쟁력을 상실했겠습니까?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42% 감소한 거는 즉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심각하죠. 여러분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은 5% 안팎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나가서 생활해 보면 생활 물가라 그럴까, 체감 물가라 그럴까, 또는 장바구니 물가 보면 어마어마하죠. 예.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분식집에서 김밥을 샀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살 적에 3,000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4,500원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경세.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건설사 PF
이게 갚지 못하게 생겼다.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이나 뭐 증권사가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그걸 넘어서는 아예 금융위기가 온다. 그게 뭐 실리콘밸리 뱅크를 비롯한 미국 은행들 파산하고, 더군다나 곧바로 크레딧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죠. 이게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아무튼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했다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중에 하나가 파산한 거나 똑같고, 크레딧 스위스의 자산은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걸 파산했는데 이제 정부가 그걸 재빠르게 수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독일의 최대 은행인 도이체 방크도 파산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도이체 방크도 몇 년 전부터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독일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은행이 파산하는데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 같은 거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워낙 뒤어가지고 세계 각국이 은행 파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습을 하는 거지, 그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앞으로 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3,100까지 간다, 뭐 3,300까지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이 최고치가 최근에 2,490 정도 되는데, 이거는 2022년 8월 19일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2,500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확 돌파해 가지고 뭐 3,000을 넘을 것이냐, 그 전망은 조금 회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 전보다, 그러니까 지난 8월 19일하고 현재 4월 9일하고 어느 때가 경기에 대한 전망이 더 비관적입니까? 지금이 더 비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경기에 대한 전망이 덜 비관적일 때도 지수가 꾸준히 올라봐야 2,500 아래에서 놀았는데, 앞으로 뭐 2,500을 돌파해서 계속 올라간다? 그건 좀 회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느냐? 첫째는 정부가 경기 침체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어떤 자금 경색이나 환율이나 이걸 엄청나게 이거를 막고 있죠. 이거 뭐 정치적인 의미를 조금 부여하자면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 이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이 주식,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약 600만 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재가 많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고 비관적이다 해도 뭐 주식 사는 사람은 일부 있는 거죠. 그런 요인도 있고, 또는 흔히 말해서 세력들 또는 거대 자본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도 전 들어갑니다. 뭐냐면, 야, 마지막으로 올려가지고 개인들 그 자금 좀 털어먹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 12% 상승한 거를 가지고 올해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희망은 조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너는 뭐 나라 망하기를 원하느냐, 뭐 그럴지,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들이 이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언제
종식이 될 것이냐. 저는 비교적 몇 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 몇 주 전에 올린 세계 질서의 변화,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바뀌면서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 끝났다 라고 했을 적에, 그런데 요즘 뭐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많다 하는데 떠나가지고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많이 제시되는 데가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과연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중국만큼 양질의 노동력을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있고요. 거기 문화와 제도에 이전한 공장들이 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요. 그래서 새로운 공급망이 안정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KBIX 코리안 버블 인덱스는 제가 개발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를 보여준다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안정화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거를 하고 우리의 경제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